안녕하십니까. 국정지 처음 하는 분 안 계시죠?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정치 이론 체계 먼저 딱 잡아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 개념 확인한 다음에 그냥 별거 없어요. 일단 이슈가 좀 많아 보이긴 한데 여기 있는 기본 개념들하고 그다음 배웠던 이론 적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교사는 이제 여러분이 좀 싫어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워낙 세계사를 했던 분이라면 좀 수월할 수 있겠고, 세계사를 안 했던 분이라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외교사 부분만 좀 부담감을 덜어준다면, 근데 외교사에서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건 아마 다 똑같은 거니까, 다만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건데, 결국 외교사에 관한 거 하는 것도 여기서 배웠던 것들 항상 그 관점에서 집어넣으면 돼요. 예컨대 기출문제 보시면 동방문제 이런 나왔다. 거기서 각국의 주요 열강들의 이해관계, 그러면 각국의 이해관계라면 국가에게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세력 분포, 힘의 분포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각국의 대외 전략이 결정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거니까 해당되는 정치 지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만 딱 잡아놓으시고 몇 가지 사건들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교사 부분만 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면 그닥 어려운 부분 없고, 그러면 암기할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암기하지 마시고 암기는 막판에 요 필요한 것들 있죠. 근데 각각 레짐 같은 거 있죠. 환경 레짐이라든지 기후 레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핵 군축 관련된 솔트 스타트 이건 이제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그래서 유인이라든지 NPT라든지 그런 것들 그것만 마지막에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차가 좀 다가오니까 올해 3월 초 4월 얘기하나요? 비슷이 어쨌든 다가오긴 하는데 마지막까지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학교 간다는 거. 그다음에 1차하고 2차하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한 번 합격해본 사람이 학교 간다고. 이제 2차는 한 번 합격 그리고 거의 끝이죠. 면접만 망치지 않으면. 그래서 일단 1차하고 2차하고 좀 공부하는 방법을 달리 잡으셔야 되는데, 이제 아마 작년 같으면 이제 12월 중순 되면은 이제 2차 거의 손 놓고 1차에 올인한다. 근데 그 비를 보면요. 하루 종일 1차만 하는 수험생하고 그 다음에 2차 병행하는 수험생하고 합격률은 똑같아요, 결국은. 합격률이 똑같다는 말은 뭐냐면 1차에 투자한 시간을 내린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1차는 이제 지능시험이 아니에요. 그 시험의 종류를 구분되면 지능시험, 실기시험 여러 가지 있는데, 지능시험은 공부량하고 점수가 비례합니다. 2차도 비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1차는 적성검사거든요. 적성검사는 공부량과 점수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부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특유의 그 찍는 스킬 있죠. 그런 것들 좀 작동하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점수 올리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 하루 종일 문제만 푼다 그러면 문제 푸는 그 일종의 매너리즘 비슷한 것, 그것만 있어가지고 새로운 문제 계속 그려가는데 그 모의고사하고 시험 경향과 꼭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마 작년에 출제 경향이 바뀌는 3년마다 크게 바뀌거든요. 그 해석 때문에 올해는 좀 비슷하게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문제은행이 3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네, 새로운 문제은행 3년마다 바뀌고 새로 출제 교수 들어가면요 문제를 추가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에 추가돼가지고 거기서 랜덤으로 뽑아내는 방식을 많이 쓰고요. 어쨌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제 중요한 건 그 계속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틀리는 그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러니까 찍는 스킬이라고 그랬죠. 문제 풀 때 꼭 이런 실수를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는 항상 혹은 거의 틀리더라. 그러면 안 틀리는 문제등이 있죠. 근데 언어를 본다면 국사 사료지문 거의 맞추더라.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감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수 논리 문제라고 하고 퀴즈 문제라고 하고 경우수 시간 많이 걸리죠. 그죠? 그러면 그게 문제 숫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다가 이건 도저히 시간 많이 걸리겠다라고 싶으면 그냥 다음 문제 넘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연과학 지문이다. 지문 유형에 따라서 철학 지문이다. 철학 지문 한 두 개, 한두 개밖에 안 나오죠. 요즘 줄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틀리는 유형의 문제를 가는 거예요. 최근 문제가 2015년경부터 일치법 문제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치법 문제만 안 틀리면 여러분이 언어 능력 같은 것도 고득점 가능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그 PT 점수 안 나오면 한번 제가 일단 문제 푼 거, 기출 문제 푼 거 채점해서 가져오시면 약간은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이제 경우수 같은 건 쳐다보기 저도 싫어요. 그래서 그거 빼면 어쨌든 대충 이게 정답이겠다 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처음에 이게 정답일 확률이 90%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개가 남고 두 개 찍으면 틀리죠. 다 바꾸면 틀리죠. 문제를 잘못 읽어서 답을 바꿀 때는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답 바꾸면 거의 7, 80% 틀려요. 처음에 이게 정답일 것 같은데 이건 출제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답을 바꿉니다. 그 순간 틀린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 문제 푸는 그 습관에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는 예년보다 국제정치학 점수를 아주 낮게 준 것도 아니고 아주 높게 준 것도 아닌데요. 고득점 받은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적당한 점수를 합격한 친구도 있고 하더라고요. 수험생 많지 않으니까 많으면 제가 겁나서 말을 못하는데 저를 괴롭게 하는 분이 빨리 합격하더라고요. 고득점을 합격한 친구가 막판까지 와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괴롭게 하는 친구들이 빨리 합격하더라.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괴롭힘 당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괴롭힌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저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피해 주시고 나눠준 거 이거 있죠? 삼촌한테 이제 파트마다 이걸 앞에 끼워 넣어드리는데 이제 이걸 옆에 놓고 일단 따라가시고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많은 내용을 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틀만 잡아드린 건데 여기서 이건 중요해. 이건 개념만 확인하면 돼. 이건 하는 논점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옆에 놓고서 여러분이 체크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딱 한눈에 들어오게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보시면 이론 패러다임들 쭉 적혀 있죠. 한눈에 이게 정리가 되면은 일단 시험장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간에 이제 현실주의론들만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가운데 있는 게 현실주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자유주의 관련된 그 이론들, 자유주의 이론들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까지 이상주의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혹은 신자유 제도주의인데 신자유주의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코엔과 나이는 신자유 제도주의라고 꼭 명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코엔 나이에 레짐 이론 같은 거를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신자유 제도주의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 문제에서 신자유주의를 언급하지 않으면 신자유 제도주의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구성주의 이하에 있는 것들인데요. 구성주의까지는 꼭 챙겨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3페이지에서 탈실증지론 있고 구조주의 있죠. 이건 이제 방어적으로 챙겨가는 파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탈실증지로 분리되는 것, 구조주로 분리되는 것, 겹치는 것들이 있죠. 이것만 안 헷갈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주요 이슈들이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이게 좀 많아 보여요. 이론은 처음엔 많아 보이는데 정리가 되면은 이건 이거 저건 저거 딱 구분되면, 교통정리 되면 이론이 그닥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슈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계속 고구마 나오듯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묶어서 하이플렉스 관련 이슈, 그 다음에 로플렉스 관련 이슈, 국제정치 경제학 파트, 그 다음에 이제 탈근대, 탈냉전, 세계화 관련된 이슈들
탈전통적 이슈들을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외교사 부분에서는 일단 시험에서는 양차 대전은 무조건 중요하고요. 양차 대전 무조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동아시아사, 특히 한국 관련된 걸 엮어서 내기도 하죠. 근데 올해 문제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 보이긴 한데. 닦아놓고 말하면, 어쨌든,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 성능 테스트도 군대사는, 뭐죠? 뭐죠?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거의 제껴버리죠. 어차피 그 틀려도, 우린 컷만 넘기면 되니까.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교사에서 주로 나오는 게 그 이후부터, 개항기부터 엮어서 내거든요. 근데 개항기까지는 어쨌지 보는데 개항기 끝난 다음에는 거의 제껴버리다 보니까 거기서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저희 때는 이제 대학 들어가면 이제 고등학교도 배웠던 역사 말고 이제 제꼈던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다 보니까 올해 나온 문제는 이제 그걸 좀 아니까 여러 개 엮이구나라고 저 같으면 생각하는데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어쨌든 동아시아 마지막 이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탈냉전기고요. 19세기. 그 다음에 17, 18세기는 보자니 뭐하고 안 보자니 뭐하고 보자니 뭐하고 안 보자니 뭐하고. 그래서 올해 학교 간 친구가 외교사를 좀 스토리텔링식으로 특강할 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라는 생각하는데요. 피셋 시즌 때 한번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쉽게 하는 특강 한번 잡아볼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듣고 이래는 저런 맥락이 있었구나. 그러면 좀 이해가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한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 페이지는 이제 위쪽에 기본 틀이고 아래쪽에 참고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에서 볼 건지 넣어드렸어요. 옆에 놓고 보시면 되겠고, 국제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에 목차가 있어요. 공부할 때 목차를 잘라가지고 항상 옆에 놓고 따라가는 식으로. 그다음에 경제학 같으면 목차 차례 잘라놓을 필요는 없죠. 틀만 잡아놓으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면 되겠다.